그리고 앞에서도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만 강원도 강릉 지역에 극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죠. 물론 이제 주말 사이에는 약간의 단비 소식도 좀 있다고는 합니다만 지자체도 기업들이 이곳에 생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 한 모금 정말 소중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이 생수, 그 시장 규모도 지난해 3조 원 규모까지 크게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생수는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비싼 생수는 과연 좋은 걸까요? 그 좋다는 기준은 뭘까요?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인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작가님도 생수 많이 사 드세요? 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거 생수를 사 먹기 시작한 게 꽤 됐을까요? 이게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대체로 30년 정도, 금년이 2025년이 우리나라의 생수 유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30년째 되는 해다. 30주년이다. 생수 30주년의 해다. 30살을 맞이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1995년에 이 먹는 물 관리법이라는 법에서 먹는 샘물이라는 것의 유통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수가 판매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로서의 생수라는 제품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없던 수준을 넘어서서 생수를 함부로 유통하면 불법이 되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생수가 유통이 되면 약간 밀거래처럼 취급이 되는. 예, 이거 참 황당하죠. 지금 생각으로 해보면. 지금은 밀거래. 예, 지금은 생수를 사 먹는 게 누구나 어디서나 생수를 사 먹는 게 너무나 당연한 그런 시대입니다만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무슨 뭐 이상한 약물을 구하는 것처럼 몰래 생수를 함부로 유통하다가 검거되는 뭐 그런 사람들이 나오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단 국민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은 뭐 이런 생각이 없어졌습니다만 90년대 초반 정도까지만 해도 물을 왜 돈 주고 사 먹는단 말인가. 아, 그럼요. 예, 세상 제일 싸고 흔한 게 물인데 왜 물을 도대체 돈 주고 사 먹어야 된단 말인가. 그런 의식이 어느 정도 좀 있기도 했었었죠. 말도 안 된다 그랬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생수라는 제품이 상당히 독특한 형태의 제품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생수가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된 것, 지금 우리가 딱 봤을 때도 생수라고 볼 수 있는 제품이 만들어져서 생산된 거는 사실은 그보다도 훨씬 더 오래되거든요. 70년대에 우리나라의 생수가 이미 생산이 됐었는데 그러면 좀 이상하죠. 90년대 중반부터 생수가 합법화돼서 본격적으로 유통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70년대에 생산한 건 뭐냐. 이때 70년대에 생산한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제품이었습니다. 혹은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 외국 부대를 위해서 생산하는 제품이었습니다. 이게 생산된 것 자체도 조금 어떻게 보면 그 시대 70년대의 생활상을 좀 반영하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 좀 이렇게 제3세계의 소득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가에 방문을 하시면 이 동네에서는 물 함부로 먹으면 탈난다. 이 동네에서는 뭐 어떤 브랜드 있는 물만 사 마셔야지 배탈 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 생각하시는 분들도 해외여행 가실 때 간혹 계실 텐데요.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 물의 수질을 믿을 수가 없고 수돗물의 질도 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병에 포장되어 있는 물을 먹어야지 안전하다. 이런 인식이 당시의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입물이 생수 형태로 우리나라에 좀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쉽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국산 제품을 좀 팔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국산 생수가 70년대에 생산이 되어서 그렇게 외국인 대상으로 판매되기가 시작했고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새어 나온 거를 이렇게 빼돌려 가지고 국내 내국인을 상대로 유통하는 거는 약간 뭐 밀유통, 밀거래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취급이 되어 가지고 단속의 대상이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외국인 대상으로 판매하는 정제된 생수라고 하는 제품을 국내의 일반 내국인들이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 사람들 사이에 너무 위화감이 조성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물도 함부로 안 먹고 사 마시는 물만 마신다더라라는 이야기가 돌면 당시 정서상에서는 와 이거 돈 없는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하고는 먹는 물부터 차이 나나 이런 인식이 돌면 국민 화합에 너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좀 금지되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90년대 초반의 인식.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여러 가지 환경 문제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지적이 되던 분위기를 우리나라가 타게 됐거든요. 60년대에 일본에서 대형 환경 사고가 많이 터지고 그렇다 보니까 1970년대에 일본의 환경 사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의식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한 80년대 정도에 좀 넘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온갖 것들이 많이 오염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환경에 관한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제기 뭐 이런 것들이 가만 보면 산업적으로 사업적으로는 좀 엉뚱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후반쯤 되면서 수돗물 이거 안전한 거냐, 우리나라 물이 너무 더러워지지 않았느냐, 더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싶다, 왜 외국인들은 더 깨끗한 물을 사 마실 수 있는데 약간 이런 식의 문제 제기가 좀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뭐 올림픽이 특별한 계기가 되었었다 뭐 이런 의견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 와중에서 9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뭐 낙동강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형 오염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큰 화제가 되면서 이거 우리가 깨끗한 물을 돈을 더 주고라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소비자 제품으로서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인식이 많이 나와가지고 94년에 이 문제에 대한 헌법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 소원의 결과로 이 생수 제품을 파는 것은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95년에 이 먹는 물에 관한 이 법령이 탄생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생수가 유통이 되게 된 거죠. 95년부터. 네, 그런데 우리가 통상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생활에서 생수라고 부르는 제품하고요. 조금 엄격한 의미로 업계에서 진정한 생수라고 부를 때 말하는 제품하고 조금 구분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생수라고 하는 제품은 이제 가게에 가서 이런 페트병 속에 네. 들어있는 그냥 맑은 물 형태 마실 수 있는 제품이면 다 생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생수라고 우리가 하면서 사는 제품에서 그 물건을 사가지고 그 물건에 적혀 있는 그 깨 같은 작은 글씨 중에 이 제품이 뭐에 속하는지 표시를 해놓은 내용을 보면 어떤 제품은 먹는 샘물이라고 적혀 있고요. 아, 네. 어떤 제품은 혼합 음료라고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 중에서 우리가 원래 생수라고 그러니까 진정한 좀 생수, 좀 더 한때는 이제 좀 더 좋은 생수라는 식의 인식도 좀 있었던 예. 먹는 샘물이라고 하는 게 좀 생수의 본래의 이 법령이 탄생할 때의 의미에 좀 가깝고요. 혼합 음료라는 거는 그거하고는 또 조금 의미가 다른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범위가 더 넓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먹는 샘물하고 혼합 음료하고 뭐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면 이게 의외로 좀 복잡합니다. 혼합 음료라고 하니까 뭐 진짜 음료수 느낌 나는데. 그런데 혼합 음료라고 판매되는 제품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수라는 제품 중에 대표적인 제품들도 자세히 읽어보면 혼합 음료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강릉에 생수를 지금 갖다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제 생각에는 이게 먹는 샘물만 공급되고 있는 것일 가능성 별로 없고 혼합 음료도 분명히 같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을 무슨 겁니다. 차이예요? 무슨 차이냐? 이거를 좀 업계에서 정확하게 말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면 참 우리나라 제품 중에 이런 게 참 많은데요. 먹는 샘물은 환경부 관할 법령 하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유통되는 게 먹는 샘물이고요. 혼합 음료는 식약처 관할 하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유통되는 게 혼합 음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취지는 어떤 거였냐면 환경부에서 관할하는 먹는 샘물이라는 거는 이름에도 좀 어느 정도 드러나 있듯이 지하수를 파내가지고 이런 물이 나오면 깨끗한 물이 나오면 그 물 상태로 거의 그대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수질이 확보된 그런 지하수에 한해서 네. 최소한의 처리를 해가지고 그 샘물을 그대로 판매하는 제품. 이게 먹는 샘물의 원래 취지였습니다. 혼합 음료는 이제 그거보다 좀 범위가 넓어가지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시는 뭐 여러 가지 뭐 청량 음료라고 하는 제품들, 음료수라고 하는 제품들 다 먹을 수 있는 물을 가공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에 무슨 설탕이나 그런 거 타지 않고 예. 대신에 우리가 물 맛을 좋게 한다거나 물에 들어있는 흔히 이제 우리가 미네랄이라고 부르는 예. 사람 몸에 영향이 될 수가 있는 이런 염류 같은 물질들을 뭐 인공적으로 좀 탄다거나 아니면 너무 많다면 제거한다거나 이런 정도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들어낸 제품을 그러니까 이 혼합 음료 같은 경우에는 원수의 수질 자체를 원래는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따지는 게 아니었죠. 이거는 지하수가 꼭 뭐 원천이 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지하수를 캐낸 그 상태로 뭐 바로 활용할 수 없어도 되는 게 혼합 음료라는 거의 이제 출발점이었는데 시작은 이렇게 됐는데 이 먹는 물 관리법이라는 이 법이 95년에 아까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2025년 30년째인데 이 법이 이 법령 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 지금까지 몇 회 총 변경이 되었을까요? 95년에서 2025년 사이에 30년 동안 총 몇 회 변경이 되었을까요? 먹는 물 관리법이? 네. 그래서 그렇게 자주 바꿀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38번 변경이 됐습니다. 와. 우리나라 거의 매년. 우리나라 법 중에 이런 게 되게 그러니까 사소한 거에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뭐 명칭이나 이런 게 잠깐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뭐 어떤 기준치 같은 게 살짝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한데 우리나라 법 중에 이렇게 어떤 제품에 관해서 어떤 사업하는 방식에 대해서 법령이 되게
자주 바뀌는 것들이 꽤나 많이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계 관계자들이 아니면 그 업계 따라가기도 관계자들조차도 힘든. 쉽게 따라가기 힘든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이것도 환경 관련된 거고 우리가 먹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좀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원래 원천은 먹는 샘물이 이 뽑아낸 거를 지하수를 뽑아낸 거를 그대로 쓰는 쪽에 좀 가까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네. 그래서 한때는 그러면 혼합 음료는 좀 약간 좀 안 좋은 건가? 그 먹는 샘물보다는 조금 더 좀 약한 건가? 뭐 이런 인식도 조금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요즘에는 혼합 음료 같은 경우에는 그 성분이나 물의 어떤 그 질 같은 거를 좀 인위적으로 많이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에는 혼합 음료 형태로 제품 판매하는 업체에서 오히려 프리미엄 전략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야. 훨씬 더 우리는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몸에 좋은 성분을 오히려 더 많이 넣어가지고 좋은 물을 만든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절대적으로 좋다라는 건 없는 거네요. 그러면 네. 뭔가 천연적으로는 먹는 샘물이 제일 깨끗해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혼합 음료는 이거 저 물이 질이 떨어지니까 나중에 가공한 거 아니야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 업체들은 우리가 조금 더 프리미엄으로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라고 하겠네요. 네, 그래서 현재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가장 큰 차이는 관할 당국의 차이가 가장 크고요. 환경부 쪽에서 관리하는 게 조금 더 항목이 많고 깐깐한 편이다라는 인식이 있기는 합니다. 뭐 그렇기는 하고 그리고 지하수를 먹는 샘물의 원료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지하수 개발하고 직접적으로 큰 좀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먹는 샘물은 지하수가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하수 환경하고도 많이 관련이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보면 뭐 90년대에는 조금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유엔이 전한 물 부족 국가다 이런 말도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요. 네, 네. 그건 사실 조금은 좀 과장 왜곡된 이야기고요. 2019년부터 그래서 그 말을 우리나라 공식적인 관공서의 관할 부서의 문서에서 사용을 안 하기로 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물의 양이 적은 편인 나라는 아니거든요. 근데 세계적으로 내릴 때 너무 막 몰아서 내리고 그렇죠. 안 내릴 네. 때 안 내리고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특징인데 그렇다 보니까 그 내릴 때 많이 내린 물이 땅 속에 스며들어 있는 지하수는 비교적 개발하기 좀 용이한 편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 지하수를 개발해 놓은 곳이 한국수자원공사 통계를 보면 몇 군데나 있을까요? 우리나라 전국의 지하수를 개발해 놓은 관정이라고 하죠. 셀 수 없이 많지 않을까요? 뚫어놓은 곳이 전국에 한 156만 곳 정도가 있고요. 서울 시내만 하더라도 한 8,000개에서 9,000개 정도의 지하수 관정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서울 시내에도 거기서 지하수를 많이 캐내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일부가 먹는 샘물 형태로 개발되어가지고 판매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90년대까지는 저 집에서 지하수 먹었거든요. 물맛 정말 좋고 그랬었는데 야 신기합니다. 그 채팅창에서도 그 봉이 김선달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 많아요. 옛날에는 그 대동강물 팔았던 뭐 봉이 김선달은 사기꾼의 상징이기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엄청난 이제 선구자예요. 비즈니스 모델로 보면 대단합니다. 대동강물은 그러면 이게 먹는 샘물은 아닐 거고. 그렇죠. 혼합 음료 쪽으로 아마 북한에서 후처리를 해야 되니까. 다르겠지만은 가공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럴 것 그러면. 같습니다. 근데 또 헷갈리는 게 광천수, 해양 심층수, 천연 안반수 종류가 엄청 많아요. 네네. 이건 무슨 차이예요? 일단은 해양 심층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닷물이지 않습니까? 네. 바닷물 중에서 이제 깊이 들어가 있는 바닷물은 이제 지상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하고 닿을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질이 굉장히 깨끗하다. 해양 심층수 중에 정말 깊이 내려가면 지상에 있는 영향으로부터 뭐 수백 년, 수천 년간 격리되어 있는 물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수질이 깨끗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해양 심층수를 뽑아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해양 심층수 같은 경우는 이게 바닷물은 이상 아무래도 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부분의 해양 심층수는 일단 그 소금물을 빼내는 과정, 소금기를 빼내는 과정 이런 걸 다 거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양 심층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수의 기본이라고 좀 말씀드렸던 먹는 샘물보다는 혼합 음료 형태로 유통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광천수라든가 아니면 뭐 천연 안반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하수를 뽑아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환경부 기준을 따라서 제품을 만들었느냐 식약처 기준으로 따라서 제품을 만들었느냐 혼합 음료가 될 수도 있고 먹는 샘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먹는 샘물로 나오기 좋은 것이 광천수, 천연 안반수 이런 쪽이라고 얘기는 해볼 수 있겠죠. 요게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던 그냥 지하수의 개념. 지하수 중에서 이제 환경부 기준을 만족해서 제품으로 나온 게 먹는 샘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살펴보시면 이거 생수, 뭐 지하수, 먹는 샘물 그냥 땅 파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요것도 따져보면 만드는 과정, 캐내는 과정 참 재밌습니다. 일단은 지하수
지하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땅을 파내서 캐내겠죠. 아무데나 네. 판다고 나오는 거 아니고. 참고로 아무데나 파기도 꽤 파요. 사실은. 예전에 저 시골 동네에서는 아무데나 파도 물이 네. 나왔던 것 네, 같거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집 앞에 우리나라가 있었고. 우리나라가 지하수 사정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해외에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스라엘 이런 데만 하더라도 이거 물 판다고 물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예전에는 동네마다 우물들이 있었고 네. 왜 마당 앞에 이거 물 퍼내는 기계 뭐였죠? 그렇죠. 이렇게 네. 손잡이에서 양수기 뭐 양수기 예, 같은 거 예. 그거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은 펌프라는 말밖에 안 쓰는데 예. 과거에는 자동 펌프 이런 말 사용했죠. 예, 왜냐하면 손으로 움직이는 그쵸. 수동 펌프도 많이 있었기 수동으로 때문에.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하수 사정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파도 외지간이 지하수가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특히 이제 시골 지역에서는 상수도가 안 들어오는 데가 있으니까 물 쓰기 위해서 지하수를 뭐 개인적으로도 개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업체 중에서는 우리가 한 3-4군데 뚫어 보는데 뚫어서 물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뚫어드리고 물이 나오면 돈을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데도 과거에 있었거든요. 양심적이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냥 뚫어도 물이 나오는데요. 예. 생수 사업을 할 정도로 이 정도의 지하수가 많이 나오려면 아무래도 물이 많이 있는 데를 그렇죠. 찾아서 뚫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땅 속에 뭐가 있는지를 어떻게 탐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파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뭐 열심히 눈으로 뚫어지게 본다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망원경으로 본다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예. 손으로 두드려보고 소리를 들을까요?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전기 비저항 탐사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한쪽에서 강한 전기를 땅에다가 흘리고요. 네. 그럼 그 전기가 흐르면서 땅에 여기저기로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주위로. 아하. 그럼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 전기가 어떤 식으로 퍼져 나왔는지를 또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땅속 내부의 재질에 따라서 좀 떨어진 데서 측정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한번 하다못해 땅 속에 무슨 쇳덩이가 많이 묻혀 있다라고 하면 전기가 아주 잘 흘러가지고 전기가 잘 측정이 되겠죠. 네. 땅 속에 그거 말고 뭐 전기가 되게 안 통하는 물질이 뭐 모래 같은 거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잘 측정이 안 되겠죠. 물 같은 경우에 그게 좀 애매한 정도로 확인이 될 테니까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쭉 측정을 해보면 내부에 있는 거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재밌는 게 이 안드레이 타호노프라는 러시아의 수학자가 네. 이 전기 신호로 땅 속에 있는 걸 해석하는 방법을 처음 개발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해지신 분이거든요. 어느 정도 측정되면 이거는 물이다. 예. 타우노프 같은 이분이 사실은 뭐 이 물 연구, 뭐 지하 연구만 하신 분이 아니라 원래 그냥 순수한 수학자로 되게 연구를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딥러닝 관련해 가지고 인공지능 관련해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타우노프의 이 이론을 이용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L2 정칙화 뭐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인공지능 연구하시는데 이 러시아 수학자의 연구 결과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분의 연구 결과가 인공지능에도 활용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하수 탐사하는데도 지금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하수가 있는 곳이 이제 발견이 되면 그러면 이제 뚫어야 되겠죠. 그럼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구멍을 뚫어서 운이 좋으면 옛날 우리가 우물 파던 깊이 한 20m에서 30m 정도만 파도 물이 나오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거보다는 좀 더 깊이 파라고 많이 권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깊이 팔수록 물이 좀 깨끗하고 육상에 있는 걸로부터 오염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보다는 좀 더 깊이 파는 거를 많이 권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현장에서는 뭐 소공, 중공, 대공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깊이 파고 크게 파면 이제 대공을 판다라고 하는 거죠. 대공을 판다라고 하면 보통 한 200m 이상 깊이로 파게 됩니다. 이게 200m 이상 깊이로 대공을 파는 경우가 이게 왕왕 있거든요. 200m, 300m 가까이 파는 경우가 개인이 파다가도 그렇게 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상당히 좀 놀라운 게 우리 서울에 있는 유명한 빌딩 중에 63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네. 63빌딩 높이가 250m 정도인데 네. 개인이 지하수 파다가 250m 넘게 파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로 파게 되는 깊이가 생각외로 상상외로 굉장히 깊습니다. 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서울 시내에서 제일 높은 빌딩하고 예.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지하수 개발하려고 파놓은 제일 깊은 이 관정 우물하고 어디가 더 높고 어디가 더 깊을까요? 그 롯데월드 타워가 555m. 그렇습니다. 555m 정도 되죠. 서울 시내에 뭐 전국으로 따지면 그보다 더 깊이 파는 데도 있겠죠 분명히. 근데 서울 시내에 파놓은 그 지하수 중에 예. 550m보다 더 깊이 파는 데도 있을까요?
더 있어요? 예, 있어요? 이런 거는 사실 눈에 이렇게 띄는 게 아니니까 잘 안 알려져 있는데, 모르죠. 예, 안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이 서울시 당국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걸 보면 서울의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네. 한 스포츠 센터에서 거기에서 이제 샤워하고 목욕하려고 지하수를 개발해 놓은 게 있는데 예. 1,000m 이상 깊이로 파놓은 데가 서울 시내에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깊이 팔수록 돈이 엄청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에 거의 2배 가까운 깊이로 파놓은 지하수 우물이 서울 시내에도 있습니다. 와. 우리 국내에서 제일 많이 소비하는 그 생수, 제주도 생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제주도 생수 같은 경우에도 깊이 420m를 파가지고 거기서 뽑아내거든요. 그러니까 550m짜리 잠실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보다 조금 낮은 그런 정도의 깊이로 제주도에 있는 제일 한국 대표 생수도 그 정도 깊이로 파는 거죠. 근데 서울에 1,000m. 1,000m짜리도 있고, 전국에 그거 더 깊은 것도 제가 있는 걸로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깊이 파는 게 이제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파이프 그럼요. 드릴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드릴을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은 돌리면서 팝니다. 그거를 1,000m까지 연장해서 지금 뚫는다는 거잖아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한 200~300m 파는 것도 그거를 그냥 뭐 대단한 무슨 엄청난 첨단 업체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지으시는데 우리 과수원에 물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우물 좀 지하수 좀 뚫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200m 파는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파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기술이 되게 발달했다는 걸 우물 파는 거 지하수 개발하는 거 보면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우물을 파면 그 자리로 이제 물이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물을 파는 드릴이 중간에 그 리그라는 말도 사용하죠. 파이프처럼 중간에 이렇게 물을 넣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그런 모양의 장치로 끝에는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드릴이 달려 있는. 해외에서 석유 파낼 때 쓰는 맞습니다. 장비처럼. 그래서 그거처럼 생긴 그거를 200m, 300m, 400m 집어넣어가지고 돌려가면서 이제 구멍을 파고요. 그 정도 집어넣었을 때 석유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서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낮은 깊이에서도 석유도 막 나옵니다. 물을 파려고 뚫었는데 거기는 석유가 나오고. 그런 경우 있죠. 물이 오히려 훨씬 더 귀하니까요. 그 드릴 팁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는 텅스텐계의 합금으로도 많이 만들었어요. 텅스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포알, 포탄 만드는 그 끝부분 만드는 강한 금속 만드는 재료로 유명한 건데 이 우물 파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드릴로 만들 때 텅스텐계 합금 사용했고요. 근래에는 PDC라는 재질을 끄트머리에 사용해 가지고 드릴 이용해서 지하수 개발 많이 하거든요. 이 PDC에 마지막 C는 크리스탈이고요. P는 폴리 뭐 여러 가지의 형태로 길게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뜻인데 중간에 D가 이게 무슨 뜻이 아십니까? PDC라는 재질에서 D라는 말의 핵심입니다. D로 시작하는 이 강한 재질 뭐가 있을까요? D로 시작하는 강한 재질?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그래서 지하수 파시는 분들이 거대한 다이아몬드가 달려있는 드릴을 가지고 200m, 300m 굴착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엄청 비싸겠는데요? 근데 이게 인공 다이아몬드를 또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격 물론 뭐 싸지 않죠. 보석처럼 가공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까지 비싸지는 않은데 뭐 가격은 나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드릴 같은 거 이렇게 지하 굴착하는 드릴 같은 거 어느 나라 업체에서 잘 만드느냐 보면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그 유전 개발 이런 거에 기술이 발달한 미국 업체들, 텍사스 업체들이 이런 우리나라 지하수 개발할 때 쓰는 드릴 같은 것도 잘 만드는 편이고요. 금속 가공 같은 거 이런 거 옛날부터 잘하는 스웨덴 업체들도 이런 드릴 같은 거 잘 만드는 업체로 좀 유명한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구멍을 파 놓으면 거기 있는 물을 이제 끌어올려야지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끌어올리려면 이제 펌프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흔히 펌프라고 하면 떠올리던 뭐 이렇게 돌아가는 부위가 있고 이렇게 좀 둥그렇게 생겨가지고 네모나게 생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게 돌아가면 털털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물을 퍼올리는 그런 펌프를 요즘에 대형 지하수 뽑아내는 시설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런 시설 쓰는 곳도 있어요. 좀 우물이 깊이가 별로 깊지 않은 곳에서 어떻게 퍼내죠 이제는? 요즘에 쓰는 대형 펌프는 200m, 300m면 워낙 깊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위에서 빨아올리는 방식으로는 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펌프 자체를 물속에 담가 놓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곳에다가요? 그래서 밑에서 위로 뿜어 올리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빨아 올리는 건 더 힘들고 밑에서 뿜어 올리는 건 좀 더 낫다. 그래서 그게 효율이 좋기 때문에 수중 펌프라고 하거든요. 수중 모터 펌프 이런 식의 말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게 더 좀 만들기 어렵죠. 왜냐하면 펌프 자체를 이 파놓은 구멍 안 속에 쏙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물 속에 담가 놓은 채로 계속 사용을 해야 되니까 거기다 그럼 또 전선도 이어놔야 되는 거고요. 훨씬 더 튼튼하고 또 이게 뭐 고장 난다거나 하면 200m 깊이에서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믿을 만한
안전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지하수용 펌프를 개발하는 일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독일계 회사가 세계적인 이런 지하수 펌프, 생수 만들 때 쓰는 펌프에 뛰어난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일본계 펌프 업체도 상당히 잘하는 편이고 우리나라 국내 업체하고 합작해가지고 일본계 업체가 펌프 잘 만들어서 우리나라 국내의 창원 공장에서 열심히 이 국내 업체도 펌프를 생산해가지고 지금은 아마 일본계 업체하고는 이제 좀 분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 업체가 있고. 그 서수남 하청일 듀오가 광고했던 그 펌프 있잖아요. 그 펌프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 광고가 재밌어가지고 네, 그 좀 연세 있으신 분들 다 기억하실 네, 텐데 무슨, 무슨 자동 펌프. 자 이제 공장지대로 넘어가 볼까요? 하면서 하는 그 광고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어느 쪽 그 노래 다 따라하고 그랬어요. 네, 그 예. 펌프가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회사고 부천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사업이 그렇게까지 크게 엄청나게 대기업으로 많이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년 7월이죠. 홍콩계 사모펀드에 이 회사가 팔린다라는 소식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우리 시민들에게 제일 좀 지명도가 있을 만한 그 펌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크게 성장하지는 못했고 뭐 여전히 뭐 사업 잘 하고 있습니다만 그 소유주가 지금 홍콩계 사모펀드로 바뀌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것도 생수 지하수와 관련된 지금 국내 업계의 사정 되겠습니다. 야 재밌습니다. 야, 쭉쭉 빨려 들어갑니다. 벌써 시간이 있니 이거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올 시간이네. 그 참고로 아까 최윤영님이 지금도 시골에서 지하수 먹어요. 수질 검사도 주기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맞아요. 수질 검사 이거 정기적으로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하수를 가정에서 식수나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이제 쓰려면 담당 기관에 신고를 꼭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영업 혹은 판매 목적으로 하시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요. 이런 제도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뉴스도 저희가 중간 정리해드리고 곽재식 작가와 함께 생수 이야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10시 3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곽재식 작가와 함께 뿌리 깊은 제조. 이번에는 그 뿌리가 더 깊은 500m 넘어서 지하 1000m까지 뚫고 들어가는 먹는 샘물, 생수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그 지하수 중심으로 먹던 시절에는 어디 가서 왜 물 바꿔 먹으면 네. 다른 지역 가면 막 배탈 나고 했었거든요. 네네네. 물갈이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생수 시대가 되면서는 그게 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네. 이것도 뭔가 좀 후처리하는 것 같고 네. 또 어떤 분들은 물에 따라서 비린내 난다. 네. 이 생수는 나한테 안 맞는다. 막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네. 예민한 분들. 네. 이게 업체마다 실제로 물 맛이 달라요? 다르죠. 일단은 크게 보면 환경 분야에서는 물의 수질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물의 경도 하드니스라는 게 있습니다. 물의 딱딱한 정도거든요. 예? 이것도 들고 보면 진짜 황당하죠. 물에 무슨 물이 세상에 물인데 어떻게 하드니스 딱딱한 정도가 있느냐. 물이 딱딱해요? 예, 근데 이 환경 분야에서는 거의 뭐 1학년 때 들어가지고 환경공학을 배우면 처음 배우는 게 물의 딱딱한 정도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돌 성분 같은 거를 좀 많이 포함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물을 딱딱하다. 석회수처럼. 그런 것들 대표적인 그런 거죠. 그러면 그거를 센 물이다, 경도가 높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뭐 경수 이런 말씀입니다. 경도가 높다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물의 경도 하드니스가 좀 낮다 그러면 그런 돌에서 나온 성분들이 되게 없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 물을 단물이다. 우리나라 옛날부터 쓰던 말로 샘물, 단물. 아니면 뭐 연수다, 경도가 낮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수, 연수 이런 쓰는 말이 그렇습니다. 근데 경수 뭐 그런 돌 성분, 광물질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가 있으면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네. 이게 1리터면 물 1리터면 1kg이죠, 그죠? 1kg의 물 속에 0.12g 정도의 칼슘과 마그네슘 성분이 들어있으면 그때부터는 이거는 좀 샘물이다, 경수다, 단단하다라고 하거든요. 연수가 되려면 그거보다도 더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런 이런 광물에서 녹아 나온 성분 같은 게 거의 없는 게 사실은 연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광물에서 녹아온 성분이 있다라는 말은 일단 맛이 날 수 있을 만한 성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성분들은 물을 마셔보시면 뭔가 특유의 맛이 납니다.
뭐 한국인들의 입맛에서는 약간 찝찝한 맛이 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물이 약간은 좀 쓴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물이 조금 미끌미끌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물 안에 뭔가 있는 느낌. 있는 느낌. 뭔가가 조금은 있는 느낌. 근데 진짜로 뭔가가 있는 느낌 같이 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막 소금물 맛이다 이런 것까지 되면 이거는 거기까지는 아닌데. 이 범위에서 아예 벗어나기 근데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만 아니 예민 안 해도 약간 비교해 보면 특히나 이게 그 저는 그런 거 정말 몰라가지고 단물하고 그러니까 한번 그러면 느껴보세요. 그 보통 이 프랑스에서 몇 개 갖다 놓고 프랑스에서 넘어온 물들 이런 것들 중에 이렇게 경도가 조금 높은 물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국산 물들은 대부분 경도가 낮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경도 낮은 걸 좋아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두 개를 사놓고 요거 한 모금 마시고 요거 한 모금 마시고 비교를 해보시면 한번 해봐야겠다. 비교해 보면 좀 느껴집니다. 그거 뭐 그 자체로는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라도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단물이라고 부르는 것만 봐도 좀 알 수 있듯이 이런 연수를 조금 더 좋아했던 경향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초기에 나온 그런 이야기책인 용제총화라는 역사책에 보면 네. 고려시대에 이행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유명한 물의 달인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물의 달인. 네, 물의 달인. 그래서 이분은 물 맛을 딱 마셔보면 어느 지방에 어디 샘물에서 나오는 무슨 물이다. 이 물이 진짜 좋은 물이다. 이런 거를 좀 인식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유명한 이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와인 소믈리에처럼.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거하고 좀 비슷한 게 옛날에 이런 뭐 요즘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 옛날에 특히 고려시대 이 무렵에 중국이나 우리나라 기록 같은 걸 보면 사람들이 이제 차 마시는 문화, 녹차를 마시는 걸 되게 중요시 하다 보니까 녹차가 정확한 그런 품질로 딱 내가 원하는 맛으로 정밀하게 만들어지려면 어느 지방에 어떤 물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 따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뭐 유럽에서 뭐 포도주를 만든다, 무슨 샴페인을 만든다, 맥주를 만든다라고 하면 어떤 물을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물 속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따라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좀 차이가 날 테니까요. 커피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따지다 보니까 아마도 고려시대 우리나라가 녹차 마시는 문화가 제일 많이 발달했을 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이행이라는 이분도 그런 녹차 마시는 좋은 물을 찾다가 물의 달인이 되신 것 같은데요. 이분이 우리나라의 3대 물로 평가해 놓은 물이 있습니다. 3대 물 우리나라 물 중에 이 물이 그러니까 지금 기준은 아니고요. 지금 뭐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고려시대 기준으로 3대 물로 평가한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물 중에 3위로 평가한 물이 뭐냐면 이분이 말씀하시기로 속리산에서 내려오는 삼타수라는 물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속리산. 어감도 좀 재밌죠. 삼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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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리산에 내려오는 삼타수라는 물이 있는데 지금 가서 속리산에서 약수물 마신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삼타수라는 고려시대 기준으로 조금 지났습니다. 고려시대. 그리고 2위로 평가한 물이 한강의 우중수라는 물입니다. 이 우중수라는 물이 무슨 물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여튼 한강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수돗물로 마신 아리수 이것도 고려시대 기준이었다면 상당히 좋은 물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조금 지났습니다. 지났습니다만 한 600년 700년 지났습니다만 고려시대 물의 달인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한강물의 우중수라는 물도 전국 2위 정도 되는 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위는 뭐예요? 1위. 1위로 이분이 평가하신 물. 1위는 묘하게도 이 물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지금도 어딘지를 알아요. 제주도? 이분이 1위로 평가하신 물은 충주의 달천수입니다. 충주에 가면 지금도 달천이라는 하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천의 물을 이분이 전국 최고의 물로 평가를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여기서부터는 추정입니다만 이분이 차 마시는데 좋은 물로 평가했을 때 이 물을 좀 좋게 평가하신 것 같은데요. 고려시대 기준으로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듯이 물에 대해서 맛 평가를 다양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옛날부터 있었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좀 물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좀 이렇게 연수, 단물, 경도가 낮은 물 그런 게 좀 상쾌하고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느낌이 난다라는 점에서 좀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경수 안에 뭐 물질이 좀 들어있는 느낌 단단한 물 샘물이라고 하면 대신에 거기 돌 속에서 나온 성분들이 좀 녹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미네랄이라고 하는 몸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경수를 좀 먹어줘야지 나는 몸에 좋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죠. 와 이거 진짜 신기하네요. 서주원님이 그 평소에는 몰랐었는데 임신했을 때는 생수 종류마다 물 냄새 진짜 다르게 느껴졌었다고. 그러시군요. 그리고 6622님이 정말로
그 다른 건 몰라도 물 맛은 예민하시다고. 아. 그래서 제주 특정 물만 마신다고. 이런 분들이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연수 아무것도 없는 물 쪽을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면 유럽에서는 약간 그런 특유의 맛이 좀 난다, 느낌이 좀 난다. 경수라고 해가지고 어디에 뭐가 물에 좀 뭐가 들어 있어야지 좀 특유한 좋은 물인 것 같다라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유럽 물들은 우리나라 물보다는 미네랄 같은 그런 성분들이 좀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아니 그러면 왜 미네랄 함량이 높으면 좋은 물인 거예요? 뭐 건강한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 몸에 필요도 없는 여러 가지 원소들이 뭐 많이 있어 봐야 사실은 큰 도움 될 건 없겠죠. 네. 그렇지만 그런 성분을 내가 평소에 잘 섭취를 못 하는데 물을 통해서 생수를 마심으로 인해서 좀 섭취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에게는 확실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게 미묘한 물맛 차이를 많이 왔다 갔다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좋다고 해서 마시는데 나는 물맛이 좀 약간 찝찝하니 미끌미끌하니 이상한 것 같은데라고 하시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물을 너무 안 드시게 되면 또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 취향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사람에 따라서 나는 이런 뭐 미네랄 이런 광물 성분을 좀 보충하는 게 좋겠다. 나는 뭐 그런 거를 의사 선생님이 좀 먹으라고 하더라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확실히 좀 효과 보실 수 있는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549님이 곽재식 작가님의 코너 너무 재밌습니다. 전주에서도 콩나물 국밥이 유명한 이유가 물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 우리가 물만 신경 쓰면서 먹을 것 같아요. 뭘 먹어도 이 물은 어떤 물이지? 막 이렇게. 그래서 이게 또 국가별로도 뭔가 물맛이 또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왜 예전에 해외 유명 스타가 오면 특정 지역에 어떤 뭐 해외에 수입한 무슨 물을 준비해다 막 이런 얘기 있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은 유럽, 미국 물은 그럼 우리랑 좀 달라요? 제일 좀 유명한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물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우리나라는 1945년에 광복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 2차 대전에 일본이 패망하면서 광복이 됐었는데 2차 대전의 승전 국가인 프랑스가 점령하고 있던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프랑스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굳이 독립을 시켜주거나 이런 거에 별로 적극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알제리 사람들은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었는데 독립을 계속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954년에 알제리 전쟁이라는 알제리 사람들의 그런 독립투쟁이 프랑스에 대한 어떤 항거로 시작이 됩니다. 참고로 프랑스에서는 1999년까지 이 알제리 전쟁을 인정을 안 해가지고 마치 요즘 어느 나라처럼 북아프리카 질서 유지 작전 이런 식의 말을 사용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알제리 전쟁에서 알제리 전쟁의 희생이 엄청났습니다. 알제리 사람들이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의 결과로 1962년에 알제리를 독립시켜 주기로 프랑스가 알제리가 독립하기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협정을 맺게 되거든요. 이 협정을 어디에서 맺었냐면 스위스에 가까운 쪽에 있는 알프스에 있는 어느 아름답고 조용한 마을에서 소도시에서 이 협정을 맺었는데 그 협정의 이름을 그 마을의 도시의 이름을 따가지고 에비앙 협정이라고 부릅니다. 지역 이름. 그래서 그 지역이 뭘로 유명하겠습니까? 생수로 유명한 예로부터 생수로 유명한 물로 유명한 그런 지역이었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지역에서는 예전부터 이렇게 유럽 여러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예전부터 물을 개발해가지고 많이 판매를 하면서 유통을 하고 사용을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발달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성적인 다양한 특성을 가진 물들이 좀 유명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물로 뭘 만들어야지 포도주가 맛있다, 샴페인이 맛있다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물이 브랜드화된 것이 이런 유럽 지역에서는 굉장히 좀 진작부터 많이 발전했었죠. 그리고 우리 끝내기 전에 이거 꼭 여쭤봐야 벌써 될 끝날 것 때가 같아요. 됐나요? 그러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네. 9100님이 네.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유통 과정에서 직사광선에 오랜 시간 노출된 모습은 이게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네. 생수가 과연 유통기한이 있는가? 생수 그리고 유통기한 이게 있습니다. 플라스틱 물통 안에 넣어놓으면 괜찮은가? 이거 유통기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생수하고 직사광선 관련해 가지고 많이 좀 지적을 받은 문제는 뭐냐면 물 자체가 직사광선을 받는다고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생수가 됐든 유리병이 됐든 어딘가에 물을 담아 놓잖아요. 근데 그거는 직사광선을 많이 받으면 특히 강한 자외선 같은데 좀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있는 물질들이 특히 장시간 방치했을 경우에 분해돼 가지고 물 속에 조금 녹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물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거를 걱정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 플라스틱 때문에. 네, 유리병 담아도 어느 정도 그런 일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특히 좀 많이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원래 특히 먹는 생물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게 되게 복잡하게 관리를 하거든요. 좀 뭐 특히 세균 뭐 수치 이런 걸 정말 엄격하게 관리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주로 이 물을 채취해 가지고 뽑아 올리는 그 공장에서 물 뽑아 올리는 기준으로 수질을 다 관리를 하거든요. 네네네. 제품이 한번 생산돼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거를 회수해 가지고 관리하는 절차는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좀 정성이 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직사광선에 많이 노출이 되어 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 좀 관리의 손길에서 좀 벗어나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요거를 좀 많이 더 관리를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관리도 강화되고 있는 편이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앞으로는 요거 관련해서 규제나 법령이 강화된다는 이야기도 이번에 물관리법령 30주년 기념해 가지고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좀 그런 거 많이 있었죠. 여름철에 사람들 생수 소비 많이 하니까 네. 뭐 이런 가게 같은데 생수를 엄청나게 많이 실어 와가지고 쌓아놓잖아요. 예, 가게 앞에다가 이렇게 막 방치해서 쌓아놓으면 여름철에 한낮에 뜨거운 직사광선을 되게 많이 받게 되는 모습 같은 걸 좀 보게 될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뭐 잠시간 그렇게 했다고 뭐 문제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 방치했을 경우에 혹시 문제될 수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각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런 거를 좀 하지 말게 좀 자제하게 하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죠. 이번에 그 강릉 지역으로 보내진 그 생수들 보니까 그래서 뭔가 파란 천 같은 네네네. 걸로 다 이렇게 가려놓더라고요. 네. 생수의 그 유통기한은 그럼 언제까지 먹어도 됩니까? 뭐 그것 좀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그것도 법령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거 짧게 좀 말씀드리기는 뭐 쉽지는 않은데요. 아니, 몇 개월인지 몇 년인지 예, 알려주세요. 뭐 6개월 그러니까 그 공식적인 그 유통기한을 뭐 어떤 법적인 정해진 거를 떠나서 좀 금방 유통해서 우리는 신선한 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운 기업에서는 우리는 뭐 반년 안에 다 유통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거든요. 예. 특히 우리나라 생수 같은 경우에는 이 1위 업체하고 2, 3위 업체들과의 격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예, 압도적인 1위 업체 그 제주도물 파는 그 업체가 시장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고 요즘은 뭐 세계적으로 뭐 10,000톤 가까이 수출도 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수출 생수 앞으로 좀 더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와, 너무 재밌었습니다. 곽재식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생수 박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